이 사진의 나머지 반쪽은 제 지갑 속에 있습니다. 29살 목욕탕 새신사의 이 한마디에 대현물산 회장 부부가 그 자리에 무너졌습니다. 사모님이 들고 있던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어요. 자네, 방금 뭐라고 했나? 찢어진 자리가 똑같습니다, 회장님. 여기 이 결이요. 26해 전 어느 겨울밤 흔적도 없이 사라진 3살배기 아이. 평생 남의 등만 밀어온 이 청년의 낡은 지갑 속에 왜 그 아이의 사진 반쪽이 들어있었을까요? 정말 그는 그날 밤 잃어버린 그 아이였던 걸까요? 서울 변두리 재개발 이야기만 20년째 도는 골목 끝에 백양탕이라는 목욕탕이 있었습니다. 간판에 파란 글씨는 오래전에 색이 다 빠졌어요. 굴뚝은 아직도 새벽마다 하얀 김을 뿜었습니다. 그 목욕탕 새신사가 강도연이었습니다. 29이었죠. 도연 씨는 하루에 10명 남짓한 등을 밀었습니다. 여름엔 5도 안 됐어요. 손님들은 그를 도현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 목욕탕에서 자랐으니까요. 정확히 말하면 도현 씨는 그 목욕탕 앞 계단에서 발견됐습니다. 26해 전 겨울 새벽이었어요. 주인 백만석 어르신이 문을 열다가 아이를 봤습니다. 3살쯤 된 사내 아이가 계단에 앉아 얼어붙은 손으로 무릎을 안고 있었대요. 울지도 않았답니다. 그냥 굴뚝에서 나오는 김을 올려다보고 있었대요. 점퍼 주머니에는 반으로 찢어진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어른의 손 하나가 아이 어깨에 얹혀 있는 이상한 반쪽짜리 사진이었습니다. 파출소에도 갔고 신문에도 냈고 2년을 기다렸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그때는 전산이라는 게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서울 변두리 파출소의 기록과 다른 도의 실종 신고가 만날 방법이 없었죠. 종이 서류 2장이 서로를 못 찾은 채 26년이 갔습니다. 그래서 백만석 어르신은 아이를 호적에 올렸습니다. 이름은 강도현, 성은 어르신 어머니 성을 따랐어요. 찾으러 오는 사람 있을까봐 간판을 못 바꿨다. 이제 와서 바꾸면 못 찾을까봐. 어르신은 그 말을 26년 동안 매년 한 번씩 했습니다. 도연 씨에게는 남다른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손이었어요. 등에 손을 얹으면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며 살았는지가 만져졌습니다. 오른쪽 어깨뼈만 두껍게 굳은 사람은 10중 8구 운전을 오래 한 사람이었어요. 허리 아래가 유난히 차가운 사람은 앉아서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고요. 등은 거짓말을 안 해요. 도연 씨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꾸며도 등은 못 꾸민다고요. 동네에서는 그 손을 두고 말이 좀 돌았습니다. 작년 봄에는 철물점 하시는 김씨 아저씨 등을 밀다가 손을 멈췄어요. 아저씨, 오른쪽 옆구리 위쪽이 여태 없던 게 잡히는데요. 병원 좀 가보세요. 아저씨는 웃어넘겼습니다. 도연 씨가 사흘을 조르니까 마지못해 갔어요. 담낭에 돌이 가득했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크게 터질 뻔했다고요. 그때부터 손님들은 세신을 받으러 오는 게 아니라 등을 봐달라고 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등은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세신사가 다 그렇죠. 남의 등만 보고 삽니다. 거울 앞에서 아무리 몸을 비틀어도 사람은 자기 등을 못 봅니다. 도현 씨는 그게 가끔 억울했어요. 내가 누군지도 내 등에 적혀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해 가을 도연 씨에게는 급한 사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백만석 어르신의 콩팥이 거의 다 망가졌던 겁니다. 일주일에 3번 4시간씩 투석을 받으셨어요. 이식 대기자 명단에 이름은 올렸는데 순번은 언제 올지 모르고 돈도 없었습니다. 수술비와 약값을 합쳐 4천만 원. 목욕탕 한 달 순수익이 10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도연 씨는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그냥 덮었습니다. 답이 안 나오는 계산이었어요. 도연아, 그거 신경 쓰지 마라. 나는 살 만큼 살았다. 어르신, 그 말씀 한 번만 더 하시면 저 진짜 화냅니다. 화내는 놈이 손은 왜 그렇게 곱게 미냐. 그날은 목요일 밤이었습니다.
10시가 넘어 손님이 다 빠진 시간이었어요. 미닫이 문이 드르륵 열리더니 낯선 노신사 한 분이 들어왔습니다. 60 중반쯤 됐을까요? 옷은 수수한데 신발만 유난히 좋은 구두였습니다. 카운터에 오순임 아주머니가 슬쩍 도연 씨를 봤어요. 이 동네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었죠. 세신, 되나요? 됩니다. 좀 앉아서 몸 좀 불리고 오세요, 어르신. 노신사는 30분 넘게 온탕에 앉아 있었습니다. 벽에 붙은 타일만 계속 보면서요. 나중에 알게 된 이야기지만 그분은 26해째 목요일 밤마다 목욕탕을 찾아다녔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오래된 목욕탕만 골라서요. 한 번 간 곳은 2번 가지 않았습니다. 도현 씨가 그 등에 처음 손을 얹었을 때 손끝이 멈칫했습니다. 등 전체가 딱딱했어요. 근육이 뭉친 게 아니라 힘을 준 채로 굳어있는 등이었습니다. 20년 넘게 숨을 크게 못 쉬어본 사람의 등이었어요. 어르신 실례지만요. 말하게. 왼쪽 날개뼈 안쪽이 이상하게 단단합니다. 여기, 이 자리요. 도현 씨는 손가락 2개로 한 지점을 눌렀습니다. 이건 근육이 아니에요. 심장 쪽에서 올라오는 결림입니다. 병원 한번 가보세요. 노신사가 처음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자네 의사도 아니면서. 의사 선생님들은 앞을 보시고 저는 뒤를 봅니다. 뒤는 제가 좀 압니다. 노신사가 아주 잠깐,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26년 만에 처음이라는 걸 도연 씨는 몰랐죠. 자네 이 일 얼마나 했나? 18배 시작해서 군대 다녀온 거 빼면 한 10년 됩니다. 그 나이면 아들이 살아 있었으면 자네만 하겠군. 26년 전 그해 11월에 우리 회사가 부도 직전이었네. 참 이상하지. 하필 그날 밤에 애가 없어졌어. 도현 씨는 되묻지 않았습니다. 목욕탕에서는 묻지 않는 게 예의니까요. 세신이 끝났습니다. 도현 씨는 늘 하던 대로 마무리를 했어요. 수건으로 등을 한번 훔치고 오른손으로 어깨를 톡톡톡. 3번 두드렸습니다. 다 됐습니다, 어르신. 그 순간 노신사의 등이 돌덩이처럼 굳었습니다. 도연 씨가 놀라서 손을 뗐어요. 방금까지 풀려있던 등이었거든요. 어르신? 어디 불편하십니까? 노신사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한참 뒤에야 목소리가 나왔어요. 방금 그거. 어깨 두드린 거. 아, 버릇입니다. 다 됐다는 신호로요. 불쾌하셨으면 죄송합니다. 누가 가르쳐줬나? 아니요. 그냥 어릴 때부터 그러고 있었답니다. 왜 그러시는지. 노신사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등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안이 그렇게 했네. 3대째. 아버지가 나한테, 내가 아들한테. 예? 3번. 꼭 3번이었어. 노신사는 그 말만 남기고 탈의실로 나갔습니다. 도현 씨는 젖은 바닥에 그대로 서 있었어요. 물소리만 났습니다. 카운터에서 오순임 아주머니가 계산을 하는데 노신사가 지갑을 여는 손이 심하게 떨렸다고 합니다. 명함도 이름도 남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목욕탕 문을 열러 나온 도연 씨는 골목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좁은 골목을 꽉 채운 검은 세단 2대가 서 있었어요. 그 앞에 정장을 입은 남자가 2 손을 모으고 서 있었습니다. 강도연 씨 되십니까? 대연물산 비서실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신지. 저희 회장님께서 오늘 댁으로 한번 와주십사 하십니다. 성북동 언덕 꼭대기였습니다. 담장이 골목 하나만큼 길었어요. 도연 씨는 검은 세단 뒷자리에서 계속 자기 손만 봤습니다. 손톱 밑에 지워지지 않는 때가 있었거든요. 그게 신경 쓰였습니다. 실장님, 저 이런 데 와도 되는 사람 아닌 것 같은데요. 회장님께서 직접 청하신 겁니다. 현관에 들어서니 어젯밤 그 노신사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현물산 회장 서동식, 그제야 도연 씨는 이름을 알았어요. 앉게.
자네 말대로 병원에 갔었네. 어떻게 나왔습니까? 심장 혈관 하나가 80% 막혔다더군. 다음 주에 시술을 받네. 도현 씨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회장은 그 얼굴을 오래 봤어요. 자네한테 부탁이 있네. 일주일에 2번 여기 와서 내 등을 좀 봐주게. 예? 저는 목욕탕 사람인데요. 목욕탕 사람이라 청하는 걸세. 병원 사람들은 내 등을 못 읽더군. 일당은 도현 씨가 목욕탕에서 사흘 버는 돈이었습니다. 도현 씨는 백만석 어르신의 투석 일정표를 떠올렸어요.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때 안쪽 문이 열리고 여자분이 나왔습니다. 회장 사모님 윤정의 여사였어요. 도현 씨가 일어나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모님은 대답을 못했습니다. 도현 씨의 얼굴을 보고 그냥 서 있었어요. 여보. 이 사람이 어제 그렇소. 사모님은 급하게 몸을 돌려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물 트는 소리가 한참 났어요. 물소리 사이로 다른 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도현 씨는 못 들은 척 했습니다. 그게 예의니까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비서실장 한기중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강도현 씨, 사모님 일은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제가 뭘 실수했습니까? 아닙니다. 저 댁은 젊은 남자 손님이 오는 일이 거의 없어서요. 한 실장은 그 이상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화요일과 금요일 도현 씨는 언덕을 올랐습니다. 회장님의 등은 한 번에 풀리지 않았어요. 26년 굳은 등이었으니까요. 도현 씨는 매번 같은 자리에서 손을 오래 머물렀습니다. 왼쪽 날개뼈 아래요. 거기만 근육이 아니라 마음이 뭉쳐있는 것 같았거든요. 세 번째 방문 날 도현 씨는 손을 멈추고 물었습니다. 회장님, 이 등은 뭘 참고 계신 등입니다. 저한테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요. 자네는 참 무례하게 정확하군. 그날 처음으로 회장의 어깨가 조금 내려갔습니다. 문제는 다른 데서 왔어요. 네 번째 방문 날이었습니다. 현관에서 도현 씨는 낯선 남자와 마주쳤습니다. 50대 후반 값비싼 코트, 명운찬 부사장이었어요. 회장의 창업 동기이자 회사의 2인자. 명 부사장은 도현 씨를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그러다 얼굴에서 시선이 멈췄어요. 2초, 3초.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오래 보는 건 드문 일입니다. 자네가 그 목욕탕 사람인가? 예, 안녕하십니까? 회장님이 요새 별걸 다 들이시는군. 말투는 웃고 있었는데 눈은 안 웃었습니다. 도현 씨는 인사하고 지나쳤어요. 그런데 등 뒤에서 시선이 계속 붙어 있었습니다. 새 신사는 그런 걸 압니다. 등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라서요. 거실을 지나는데 명 부사장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님, 저런 사람을 집 안까지 들이시는 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내 등이네. 내가 정하지.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요즘 세상이 험해서요. 문이 닫혔습니다. 도현 씨는 신발장 앞에서 잠깐 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명 부사장은 거실에 있는 내내 서재 쪽 복도를 등지고만 서 있었어요. 마치 그쪽으로 아무도 못 가게 막고 서 있는 사람처럼요. 그날 회장님이 시술 경과를 보러 병원에 잠깐 다녀오시게 됐습니다. 서재에서 좀 기다리게, 책이라도 보고. 도현 씨는 서재에 혼자 남았습니다. 책보다 벽이 눈에 들어왔어요. 벽 한쪽에 액자가 20개쯤 걸려 있었습니다. 준공식 표창장 가족 사진. 그런데 그 가운데 유난히 작고 낡은 액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빛바랜 사진 한 장. 그런데 사진이 온전하지 않았어요. 오른쪽이 세로로 찢겨 나가 있었습니다. 찢긴 자리를 그대로 액자에 넣어둔 거였어요. 남은 반쪽에는 젊은 남자가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우통을 벗고요. 목욕탕 앞이었어요. 뒤에 굴뚝이 보였습니다. 남자가 몸을 틀어 오른팔을 화면 밖으로 뻗고 있었어요. 뭔가를 감싸 안은 손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감싸인 것은 찢겨나가고 없었죠. 도연 씨는 그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뛰는 게 아니라 뚝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굴뚝의 각도, 계단의 폭, 벽에 붙은 타일 무늬. 목욕탕이라면 도연 씨가 세상에서 제일 잘 아는 것이었습니다.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어요. 손이 떨려서 2번 놓쳤습니다. 지갑 안쪽 비닐칸에 26회 동안 들어있던 사진 반쪽이 있었습니다. 백만석 어르신이 아이를 주었을 때 아이 점퍼 주머니에서 나온 그 반쪽이요. 3살쯤 된 사내아이가 쭈그리고 앉아있는 사진. 목욕탕 앞 뒤에 굴뚝. 아이의 어깨 위에 화면 밖에서 들어온 어른의 손이 얹혀 있었습니다. 도현 씨는 자기 사진을 액자 옆에 가져다 댔습니다. 찢어진 결이 톱니처럼 맞물렸어요. 딱 한 번에요. 어른의 손과 아이의 어깨가 이어졌습니다. 한 장이 됐어요. 도현 씨는 사진 뒷면을 뒤집었습니다. 찢긴 자리에서 획이 번져 한 글자까지만 읽히는 뒷면을요. 액자 사진을 조심스럽게 돌려봤습니다. 뒷면에 잉크로 쓴 글씨가 있었어요. 호. 도연 씨의 입에서 저도 모르게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이 사진의 나머지 반쪽은 제 지갑 속에 있습니다. 등 뒤에서 무언가 떨어져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돌아보니 서재문이 열려 있었어요. 병원에서 막 돌아온 회장이 문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 사모님이요. 사모님 발밑에 찻잔이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자네, 방금 뭐라고 했나? 찢어진 자리가 똑같습니다, 회장님. 여기 이 결이요. 회장이 한 걸음 들어오려다 문틀을 붙잡았습니다. 다리가 말을 안 들었어요. 사모님은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는 수십 번을 이렇게. 사모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26년 동안 17번이었어요. 우리 애라고 찾아온 사람이. 예? 17번 다 아니었어요. 6번은 돈을 달라고 왔고요. 사모님은 깨진 찻잔 조각을 맨손으로 줍기 시작했습니다. 도연 씨가 놀라서 다가가 손목을 잡았어요. 사모님, 손 다치십니다. 그 손목이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내가 미안해서 그래요. 자네한테 미안해서. 나는 이제 못 믿겠어서. 그때 도연 씨의 주머니에서 전화가 울렸습니다. 받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화면에 뜬 이름이 백양탕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오수님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도현아, 어떡하니? 어르신이 투석실에서 쓰러지셨어. 지금 응급실이야. 도연 씨는 사진 반쪽을 액자 앞에 그대로 놓고 뛰쳐나갔습니다. 26회 만에 겨우 맞춰진 사진 한 장을 그 자리에 두고요. 현관을 나서면서 도연 씨는 딱 한 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사모님이 그 2장을 손에 들고 창가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빛에 비춰보려는 거였습니다. 26회 만에요. 그리고 복도 끝, 열린 서재 문을 닫고 서 있는 사람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명운찬 부사장이었어요. 그날 밤 2집이 잠들지 못했습니다. 병원 응급실 복도 도연 씨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백만석 어르신은 투석 중에 혈압이 떨어져 쓰러지신 거였어요. 다행히 큰일은 아니었지만 의사 선생님의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식을 더 미루시면 안 됩니다. 몸이 버티는 게 지금이 마지막입니다. 도현 씨는 복도 끝에 서서 통장 잔액을 봤습니다. 420만 원이었어요. 주머니에는 이제 사진 반쪽도 없었습니다. 성북동에 두고 왔으니까요. 이상하게도 그게 제일 허전했습니다. 26회 동안 지갑을 몇 번이나 바꿨는데 그 반쪽만은 늘 옮겨 담았거든요. 군대에서도 배달 일을 하던 17살에도 늘 왼쪽 가슴 주머니에 있었습니다. 도현 씨는 한 번도 그 사진 속 아이가 자기라고 확신한 적이 없었어요. 다만 그 어른의 손이 부러웠습니다. 아이 어깨를 저렇게 감싼 손이요. 저 손 주인만 찾으면 내가 누군지 알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늘 고개를 저었습니다. 찾지 않는 편이 나은 답도 세상에는 있으니까요. 버려진 아이가 제일 무서워하는 건 버린 이유를 알게 되는 일입니다. 같은 시각 성북동 언덕 위집은 불이 다 켜져 있었습니다. 회장은 서재에서 두 장의 사진을 나란히 놓고 앉아 있었어요. 사모님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 냄비를 들고 있었어요. 또 끓였소? 오늘이 그의 생일이잖아요. 사모님은 26년 동안 매년 그날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상에 한 그릇 올려두었다가 밤이 되면 그대로 개수대에 부었어요. 한 번도 누구에게 먹인 적이 없습니다. 여보. 오늘은 안 버릴래요. 정해. 내일 아침에 데워서 그냥 우리가 먹읍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회장은 대답 대신 사진 두 장의 찢어진 결을 손끝으로 더듬었습니다. 톱니처럼 물리는 자리, 세상에 하나뿐인 자리였어요. 확인은 해야지. 확인해서 아니면요? 나 이번엔 못 견뎌요, 여보. 이튿날 아침 도현 씨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회장님이었어요. 자네 어르신은 좀 어떠신가? 괜찮으십니다. 회장님 어제 일은 제가 주제 넘었습니다. 사진은 그냥 강도현 씨. 회장이 도현 씨의 이름을 성까지 붙여 부른 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자네가 주제 넘은 게 아니라 내가 겁이 나는 걸세. 그러니 도망가지 말게. 그날 오후 회장 부부가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백만석 어르신의 병실 앞에서 회장은 한참을 망설이다 들어갔어요. 서동식이라고 합니다. 도현 군에게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백만석 어르신은 침대에 반쯤 누운 채로 회장을 봤습니다. 늙은 사람은 늙은 사람의 얼굴을 잘 읽습니다. 댁이 그 회장님이요? 우리 도현이가 등을 밀어준다는. 예, 그의 등을 밀어주는 사람은 여태 나 하나였는데.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모님이 고개를 돌렸어요. 백만석 어르신은 천장을 보며 26해 전 이야기를 처음으로 꺼냈습니다. 11월이었어. 아주 추웠지. 새벽 5시에 문을 여는데 계단에 애가 있더라고. 회장의 손이 무릎 위에서 굳었습니다. 울지도 않아. 그냥 굴뚝에서 나는 김만 쳐다보고 있어. 옷은요. 남색 점퍼, 안에 든 건 사진 반쪽 하나. 신발은 한 짝밖에 없었소. 신발은 어느 쪽이? 오른쪽, 왼발은 맨발이었지. 발이 새파랬어. 사모님이 입을 틀어막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어르신. 그 아이를 왜 데리고 계셨습니까? 2년이나 기다리셨다면서요. 백만석 어르신이 처음으로 회장 쪽을 똑바로 봤습니다. 애가 밤마다 문 쪽을 보고 자더라고. 누가 올까봐. 그 눈을 보고 나면 누구든 못 내보내요. 댁도 봤으면 못 내보냈을 거요. 회장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26년 동안 한 번도 남 앞에서 하지 않던 행동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조심스러운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회장 부부는 묻지 못했어요. 도연 씨도 묻지 못했고요. 대신 서로를 자꾸 봤습니다. 오래 본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요. 첫 번째는 그 손버릇이었습니다. 도연 씨가 회장의 등을 다 밀고 어깨를 톡톡톡 두드렸을 때요. 회장이 물었습니다. 정말 아무도 안 가르쳐 줬나, 예. 어르신 말씀으로는 제가 대여섯 살 때부터 그러고 있었답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한테 배웠네. 아버지는 할아버지한테 배우셨고. 그럼 회장님도 아드님한테 3번. 꼭 3번을 두드리고 다 됐다 그랬지. 회장의 목소리가 거기서 끊겼습니다. 두 번째는 시기였어요. 자네가 발견된 게 언제라고 했나? 11월 14일 새벽이라고 들었습니다.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어요. 그 등이 심하게 흔들리는 걸 도연 씨는 봤습니다. 나중에 사모님이 조용히 알려주셨어요. 우리 애가 없어진 게 11월 13일 밤이에요.
세 번째는 밥상에서였습니다. 사모님이 점심을 차려주셨는데 도연 씨가 젓가락을 오른손으로 들었어요. 그런데 국그릇을 옮길 때, 물을 따를 때, 문을 열 때는 전부 왼손이었습니다. 회장이 젓가락을 내려놓고 물었습니다. 자네, 왼손잡이인가? 아, 원래는 왼손인데 밥은 오른손으로 먹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대요. 사모님의 숟가락이 접시에 부딪히며 소리를 냈습니다. 우리 애도 그랬어요. 왼손잡이인데 밥만 오른손으로. 그건 제가 어르신한테 배운 걸 수도 있고요. 3살짜리한테 그걸 가르친 게 나였어요. 밥상에서만 오른손 쓰라고. 사모님은 그 말을 하고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아주 작게 덧붙였습니다. 그때는 그런 게 중요한 줄 알았어요. 남들 보기에 흉하다고. 그거 하나 가르치겠다고 애를 몇 번을 울렸는지 몰라요. 그게 그렇게 후회가 돼요. 도연 씨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국그릇을 왼손으로 조금 밀어드렸습니다. 사모님이 그 손을 오래 봤습니다. 그날 밤 회장은 서재에서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한 실장. 조용히 알아보게. 26년 전 11월 그 목욕탕 주변 전부. 회장님, 사모님께는 아직은 아내가 또 무너지는 걸 못 보겠네. 알겠습니다. 저 혼자 움직이겠습니다. 한 실장은 사흘 만에 서류철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대기업 비서실이 사람을 붙이니 26년 묵은 종이가 사흘 만에 나왔어요. 당시 실종 신고 기록, 목욕탕 위치, 백만석 씨의 호적 등본 사본까지요. 그 서류철을 들고 회장실로 올라가려던 참이었어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명운찬 부사장이 서 있었습니다. 한 실장. 손에 든 거 회장님 결제 건인가? 아, 아닙니다. 개인적인 심부름이라 이리 줘보게. 내가 마침 올라가는 길이니. 명 부사장은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서류철을 가져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어요. 그는 회장실 층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혼자 남은 그 안에서 서류철을 폈습니다. 첫 장에 백양탕이라는 세 글자와 26년 전 11월 14일이라는 날짜가 있었어요. 명 부사장의 손이 아주 천천히 서류를 쥐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자식이 살아있었나? 그는 곧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2번 울리고 끊겼어요. 조 기사. 지금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와. 수화기 너머에서 낮은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예, 부사장님. 그 목소리의 주인은 26년 전 그 겨울밤에도 같은 대답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며칠 뒤 회장이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명 부사장한테도 자네 손을 좀 붙여주게. 그 사람 어깨가 늘 안 좋아 도현 씨는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회장의 부탁이었어요. 장소는 회사 지하에 있는 임원 전용 사우나였습니다. 명 부사장은 세신대에 엎드리면서 웃었습니다. 목욕탕 사람 손이 그렇게 용하다며 어디 한번 보세. 도현 씨가 등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3초쯤 지나 손을 뗐어요. 부사장님, 왼쪽 등이 통째로 굳으셨습니다. 내가 왼쪽 어깨를 다쳤었네. 젊을 때 사고로. 아니요. 다친 근육은 이렇게 안 굳습니다. 이건 다른 겁니다. 그럼 뭔가 사람이 뭘 감추고 오래 살면요. 그쪽 등이 이렇게 됩니다. 세신대 위의 몸이 아주 잠깐 멈췄습니다. 숨까지요. 도연 씨는 농담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손님들한테 늘 하던 소리였거든요. 자네 말재주가 좋군. 죄송합니다. 실없는 소리였습니다. 아니야, 아주 재미있는 소리였네. 그런데 도연 씨의 손끝에 걸린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명 부사장의 왼쪽 어깨뼈 위에 오래된 흉터가 있었어요. 깊게 파인 자국이 2줄, 사람 손톱에 긁힌 자국이었습니다. 세신사는 흉터의 나이를 알아봅니다. 20해는 훌쩍 넘은 상처였어요. 이 자국은 뭡니까? 꽤 오래되셨네요. 고양이한테 긁혔네.
고양이 손톱은 이렇게 안 벌어집니다. 자네, 말이 너무 많아. 세신이 끝나고 명 부사장은 탈의실로 나갔습니다. 도현 씨가 뒷정리를 하는데 사물함 밑에 종이 한 장이 떨어져 있었어요. 주워서 돌려드리려고 든 순간 눈에 몇 글자가 들어왔습니다. 굵은 글씨로 성진해운 쥐라고 적혀 있었고 그 아래 숫자가 길게 늘어서 있었어요. 도현 씨는 숫자를 셀 줄만 알지 회계는 몰랐습니다. 다만 0이 9개쯤 붙어 있다는 건 알았어요. 부사장님, 이거 흘리셨습니다. 명 부사장이 돌아섰습니다. 그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져 있었어요. 봤나? 예, 회사 이름만 봤습니다. 그래, 이름만. 며칠 뒤 화요일 도연 씨는 여느 때처럼 회장의 등을 밀고 있었습니다. 이야기 끝에 무심코 말이 나왔어요. 회장님, 성진해운도 대연 계열입니까? 회장의 등이 조금 굳었습니다. 그런 이름은 없네. 어디서 들었나? 지난번 사우나에서 종이 한 장 주워드렸는데 거기 적혀 있어서요.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세신이 끝날 때까지요. 그런데 그날 밤 회장실 불은 새벽 2시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한 실장이 감사팀 자료를 조용히 뽑기 시작한 것도 그날이었어요. 성진해운은 서류상 배 한 척 없는 회사였습니다. 직원도 2명뿐인데 지난 3년간 대연물산에서 나간 용선료가 140억이 넘었어요. 결제 라인 맨 위에는 늘 같은 이름이 있었습니다. 운찬이가 회장은 그 이름을 소리내어 읽고 오래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30년을 같이 밥 먹은 사람이었으니까요. 일주일 뒤 도연 씨가 목욕탕 문을 닫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골목 어귀 가로등 밑에 검은 차가 서 있었어요. 뒷문이 열리고 명 부사장이 내렸습니다. 코트깃을 세우고요. 강도현 씨, 잠깐 걷지. 두 사람은 좁은 골목을 따라 걸었습니다. 자네 회장님 댁에 드나든 지 얼마나 됐지? 한 달 좀 넘었습니다. 한 달. 짧구먼. 근데 벌써 서재까지 들어가고 도연 씨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부사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면 그냥 하시죠. 성질 급한 건 어디서 배웠나? 목욕탕에서요. 물 식기 전에 말해야 하거든요. 명 부사장이 안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두툼했어요. 자네 아버지 되시는 분 콩팥이 안 좋으시다며. 수술비가 4천이라고 들었네. 여기 5천 들었어. 무슨 조건입니까? 조건은 없네. 다만 이 동네를 좀 뜨게. 부산이든 어디든. 도연 씨는 봉투를 보지 않았습니다. 명 부사장의 얼굴을 봤어요. 부사장님, 지금 왼쪽 어깨가 또 올라가 있습니다. 뭐? 거짓말 하실 때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한쪽을 올립니다. 명 부사장의 손이 봉투를 쥔 채로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 웃던 얼굴이 처음으로 완전히 거쳤어요. 이 사람이 정말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아주 낮고 아주 조용해졌어요. 내가 30년 걸려 여기까지 왔어. 자네 하나 없애는 건 하루면 되고 저 없애서 뭐 하시게요. 등이 그렇게 굳으신 분이 부사장님. 그 등 언젠가 한 번은 터집니다. 몸이 먼저 알아요. 명 부사장은 대답하지 않고 차로 돌아갔습니다. 차창이 내려가고 마지막 말이 나왔어요. 성북동 언덕은 자네 같은 사람이 오르는 길이 아니야. 차가 떠난 자리에 봉투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도연 씨는 그걸 줍지 않았어요. 그냥 목욕탕 셔터를 내렸습니다. 손이 떨려서 자물쇠를 2번 놓쳤다는 건 아무도 몰랐고요. 사실 도연 씨는 그 봉투 앞에서 한 번 흔들렸습니다. 저기 5천만 원이 있고 병원에는 어르신이 누워 계셨으니까요. 주저앉아서 몇 분을 그 봉투만 봤습니다. 그러다 일어섰어요. 그리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어르신이 나 주울 때 조건 안 붙였는데. 골목 건너편 어둠 속에서 검은 차 한 대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50대 남자가 담배에 불을 붙이려다 그만두었어요.
그는 청년이 셔터를 내리는 뒷모습을 아주 오래 봤습니다. 그러고는 핸들에 이마를 대고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회장은 한 실장에게서 그 일을 전해 들었습니다. 성북동 응접실에 사람 셋이 앉아 있었어요. 회장, 사모님, 한 실장, 회장님. 제가 며칠 전부터 사람을 하나 붙여뒀습니다. 어젯밤 그 골목에 명 부사장 차가 있었습니다. 회장은 찻잔을 들었다가 그냥 내려놨습니다. 경호를 붙이게. 그 아이가 모르게. 그런데 회장님, 아직 그 청년이 아드님인지 확인이. 회장이 손을 들어 말을 끊었습니다. 목소리는 조금도 커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방 안 공기가 내려앉았습니다. 한 실장. 내 아들인지 아닌지는 그 다음 문제네. 지금은 남의 집 귀한 자식일세. 내 집 문턱을 드나들다 다치면 그건 내 잘못이야. 사모님이 조용히 회장의 손등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26년 만에 처음으로 두 사람이 같은 편에 앉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12시 도연 씨는 병원에서 어르신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오수님 아주머니였습니다.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도현아, 지금 목욕탕 좀 와봐야겠다.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유리창이. 앞 유리창이 다 깨졌어. 도현 씨가 뛰어갔을 때 골목은 유리 조각으로 하얗게 덮여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에 유리가 반짝여서 눈이 온 것처럼 보였어요. 오수님 아주머니가 빗자루를 든 채 울고 있었습니다. 백양탕이 40년이야. 40년 동안 이런 적 한 번도 없었어. 도현 씨는 아무 말 없이 아주머니 손에서 빗자루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깨진 창틀 안쪽 벽에 붉은 스프레이로 큼직하게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분수를 알아라. 유리창은 사흘 만에 새로 끼웠습니다. 회장님이 사람을 보내셨어요. 도현 씨는 그게 불편했지만 거절할 처지도 아니었습니다. 그 주 목요일 도현 씨는 병원에 갔습니다. 백만석 어르신은 창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보고 계셨어요. 어르신 죽 좀 드셨어요? 먹었다. 맛대가리는 없더라. 도현 씨는 침대 옆에 앉아 어르신의 발을 주물렀습니다. 투석하는 분들은 발이 늘 차가우니까요. 도현아. 예. 목욕탕 유리 왜 깨졌냐. 도현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동네 애들이 공 차다가요. 거짓말 못하는 놈이 거짓말은. 어르신은 창밖을 보며 한참 있다가 말씀하셨어요. 성북동 그 어른들 좋은 분들 같더라. 예. 근데 너 요새 등이 나갔다. 예? 어깨가 자꾸 올라가 있어. 혼자 뭘 다 짊어지는 놈들이 그래. 도현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발을 주무르던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어르신, 저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뭔데? 만약에 진짜 그 집 아들이면요. 어르신을 배신하는 것 같아서요. 그렇다고 아니면 저 이제 어디로 가야 되나 싶고요. 백만석 어르신이 손을 뻗어 도연 씨의 머리를 툭 쳤습니다. 이 멍청한 놈아. 내가 너를 26년 키운 게 네 성이 강씨라서 키운 줄 아냐. 도현아, 혼자 견디지 마라. 그게 제일 나쁜 거다. 예, 울 거면 여기서 울고 가. 나가서 울면 사람들이 뭐라 그런다. 도연 씨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르신 손을 오래 잡고 있었어요. 어르신의 팔뚝 안쪽에는 바늘 자국이 20개도 넘게 나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3번씩 3년을 찌른 자리였어요. 어르신. 저 진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뭐? 저 처음 주우셨을 때 무섭지 않으셨어요? 애 하나 키우는 거. 백만석 어르신이 피식 웃었습니다. 무섭기는 목욕탕 하는 놈이 애 하나 못 씻기겠냐. 물을 하도 무서워해서 그것만 애먹었지. 그게 답이에요? 그게 답이지. 사람 키우는 거 별거 없다. 밥 먹이고 씻기고 문 열어두면 돼. 문은 왜요? 돌아올 때가 있어야 나가서 살지.
그날 오후 도연 씨는 성북동으로 갔습니다. 회장님이 시술을 받고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욕실에서 씻는 게 조심스러웠거든요. 김이 오른 욕실에서 도연 씨는 회장의 등을 밀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오늘은 세게 안 밀겠습니다. 살살만 할게요. 자네 손은 세게 밀어도 안 아파. 그건 손님들 다 그러십니다. 회장이 낮게 웃었습니다. 요즘 그 웃음이 조금씩 늘고 있었어요. 그러다 회장이 자리를 옮기려고 일어섰습니다. 물기 있는 타일에서 발이 미끄러졌어요. 도연 씨가 몸을 던져 받쳤습니다. 회장의 상체를 두 팔로 감쌌어요. 두 사람 다 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도연 씨의 옷이 흠뻑 젖었죠. 괜찮으십니까? 나는 괜찮네. 자네 옷이. 괜찮습니다. 갈아입으면 되죠. 도연 씨는 젖은 티셔츠를 벗어 짰습니다. 늘 하던 대로요. 새 신사한테 옷 젖는 건 일상이니까요. 그런데 등을 돌린 순간 뒤에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물소리도 숨소리도요. 욕실 벽 전체가 거울이었습니다. 회장이 그 거울을 보고 있었어요. 도연 씨의 왼쪽 날개뼈 아래. 동전만 한 흉터가 있었습니다. 가장자리가 지도처럼 우글우글한 자국이었어요. 오래된 화상 자국이었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다 흉터 바로 앞에서 멈췄어요. 손끝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자네, 예 회장님? 등에 이거? 도연 씨가 어깨 너머로 보려다 실패했습니다. 자기 등은 못 보니까요. 아, 화상 자국이요. 어릴 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기억 안 나고요. 어디서? 모릅니다. 어르신이 주었을 때 이미 있었대요. 회장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젖은 타일 위에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회장님, 내가 그랬어. 예? 내가 그날 잠깐 등을 돌렸거든. 회장의 목소리가 물소리에 섞여 부서졌습니다. 온탕 수도를 애가 만졌어. 뜨거운 물이 등으로 쏟아졌는데 내가 못 잡았어. 3살짜리가 그렇게 우는데 내가 안고 뛰면서도 다리가 안 움직였네. 회장님, 그때 대인 자리가 딱 저기였어. 왼쪽 날개뼈 아래 500원짜리만 하게. 도연 씨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평생 남의 등만 보고 살았는데 자기 등에 답이 적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걸 읽어준 사람이 지금 앞에 앉아 있었어요. 도현 씨는 손을 뻗어 회장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회장님, 일단 일어나세요. 여기 차갑습니다. 자네는 안 궁금한가? 궁금합니다. 근데요, 도연 씨가 수건으로 회장의 어깨를 덮어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회장님 등을 밀러온 사람입니다. 그것부터 하겠습니다. 회장이 그 말에 무너져서 젖은 수건을 두 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도현 씨는 등을 돌리고 서서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소리를 크게 틀었습니다. 어른이 우는 소리를 남이 듣지 않게 하는 방법을 목욕탕에서 배웠거든요. 그날 밤 회장 부부는 서재에서 오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이제 확인합시다. 18번째예요. 그래도 합시다. 이번엔 내가 견딜 테니 당신은 옆에만 있어요. 이튿날 한 실장이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도현 씨가 쓰고 간 수건과 회장의 혈액 샘플을 함께 맡겼어요.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열흘 정도 걸린답니다. 열흘. 회장은 그 열흘을 세는 것처럼 달력을 오래 봤습니다. 그런데 병원 로비를 나서는 한 실장을 기둥 뒤에서 보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명 부사장의 기사 조성태였어요. 그는 접수 창구로 가서 아무렇지 않게 물었습니다. 방금 그분 유전자 검사실 다녀오신 것 같던데요. 저희 회사분이라 그날 저녁 명 부사장의 사무실 불이 늦게까지 켜져 있었습니다. 유전자 검사라고? 예, 열흘 뒤에 결과가 나온답니다. 명 부사장은 창가에 서서 서울 야경을 오래 봤습니다. 그리고 조성태를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어요. 쪼 기사.
26년 전에 자네가 나한테 뭐라고 그랬지. 다시는 그런 일 안 시키시면 좋겠습니다. 그랬잖아. 예, 그때는 내가 미안했네. 근데 이번엔 미안하지가 않아. 조성태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부사장님, 그건 뭐, 그때 그 일 이후로 제가 잠을 제대로 잔 날이 며칠이나 되는 줄 아십니까? 명 부사장이 처음으로 돌아섰습니다. 조 기사. 잠은 나도 못 자. 근데 나는 여기까지 왔고, 자네는 아직 운전대를 잡고 있잖아. 왜 그런 것 같나? 나는 마무리를 짓고, 자네는 도중에 겁을 먹어서야. 조성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회장님 차, 이번 주에 정기점검 들어가지? 들어갑니다. 평소 다니던 데 말고 내가 아는 대로 넣게. 그 무렵 성북동에서는 사모님이 오랜만에 이불장을 열고 있었습니다. 맨 아래 칸에 상자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3살짜리가 쓰던 노란 플라스틱 바가지와 작은 목욕 의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26년 동안 한 번도 꺼내지 않은 상자였어요. 사모님은 바가지를 무릎에 올려놓고 밤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흘 뒤 회장의 검은 세단이 낯선 정비소로 들어갔습니다. 셔터가 내려가고 안에서 작업등이 켜졌어요. 한 사람이 차 밑으로 들어가 브레이크 오일 배관에 손을 댔습니다. 한 번에 끊지 않았어요. 며칠에 걸쳐 조금씩 새도록 해놓았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회장의 휴대폰에 문자 한 통이 도착했어요. 의뢰하신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제 밀봉하여 등기로 발송했습니다. 회장은 그 문자를 사모님에게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날 오후 도현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도현이. 오늘 나 좀 어디 데려다 주겠나? 어디 가시게요? 자네 목욕탕, 백양탕 말이야. 예? 내가 자네 어르신께 인사를 제대로 못 드렸어. 그리고 그 계단을 한번 보고 싶네. 도현 씨는 잠깐 말이 없다가 대답했습니다. 모시겠습니다. 그날 오후 4시 검은 세단이 성북동 언덕을 내려왔습니다. 한 실장이 운전대를 잡았고 뒷자리에 회장과 도현 씨가 나란히 앉았어요. 두 사람은 처음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현 씨는 창밖으로 지나가는 담장을 봤습니다. 회장은 무릎 위에 올려놓은 손만 봤어요. 회장님, 백양탕 가시면 세신 한번 받으셔야 됩니다. 또 밀 데가 있나? 그럼요. 사람 등은 아무리 밀어도 또 나옵니다. 그렇겠지. 회장이 아주 짧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 끝을 삼켰어요. 내리막이 시작되는 삼거리쯤에서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도현이, 예, 만약에 말이야.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회장이 말을 고르는 사이 한 실장의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회장님, 브레이크가 좀 이상합니다. 뭐? 밟는데 안 들어갑니다. 페달이 푹 꺼집니다. 내리막이었습니다. 성북동 언덕은 길이 좁고 굽이가 많았어요. 한 실장이 침착하게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겼습니다. 차가 잠깐 흔들렸어요. 잡힙니까? 조금씩만 잡힙니다. 속도가 안 죽습니다. 차는 이미 시속 60을 넘고 있었습니다. 앞은 계속 내리막이었어요. 기어 낮추십시오. 저단으로. 도현 씨가 소리쳤습니다. 배달 일을 하던 시절에 배운 거였어요. 한 실장이 기어를 내렸습니다. 엔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속도가 조금 줄었어요. 그런데 앞쪽 굽이길에 트럭이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 안쪽으로 붙습니다. 한 실장, 자네 판단대로 해. 차는 굽이길에서 크게 미끄러졌습니다. 도현 씨는 그 순간 생각이라는 걸 하지 않았습니다. 몸이 먼저 움직였어요. 옆으로 몸을 던져 회장을 안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회장의 머리를 두 팔로 감싸고 자기 등을 창 쪽으로 돌렸어요. 세신사의 팔은 생각보다 셉니다. 10년을 등만 밀어온 팔이니까요. 그 다음은 소리뿐이었습니다.
성북동 언덕 아래 화단에서 차 한 대가 옆으로 기울어져 멈췄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뛰어왔어요.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뒷좌석에서 노인 한 사람과 청년 한 사람이 겹쳐 있었습니다. 노인은 청년의 팔 안에 있었고 청년의 등은 창 쪽을 향해 있었어요. 응급실 복도에 사모님이 도착한 건 1시간 뒤였습니다. 우리 남편은요, 같이 있던 청년은요. 회장님은 의식이 있으십니다. 갈비뼈에 금이 갔고요. 그럼 그 애는요, 의사가 말을 골랐습니다. 뒷머리를 부딪히셨습니다. 지금 의식이 없으십니다. 사모님이 벽을 짚고 주저앉았어요. 아니야, 아니야. 이건 아니잖아요. 한 실장은 어깨가 부러진 채로 경찰에게 진술을 했습니다. 브레이크 오일 배관이 끊어져 있었답니다. 사고가 아니랍니다. 경찰이 물었습니다. 차를 마지막으로 만진 곳이 어디냐고요. 한 실장이 정비 이력을 확인하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늘 다니던 정비소가 아니었어요. 이름도 처음 보는 곳이었습니다. 정비소에 예약을 넣은 전화번호가 회사 부사장실 내선이었습니다. 한 실장은 그 화면을 사진으로 찍어 두었어요. 같은 시각 백양탕에도 소식이 갔습니다. 오수님 아주머니가 병원 복도에서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어르신한테는 아직 말도 못했어. 그 몸으로 어떻게 들으시겠니? 하지만 백만석 어르신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며칠 뒤 어르신이 간호사에게 조용히 부탁했다고 합니다. 우리 애 병실이 몇 층이요? 나 휠체어 좀 태워주시오. 수술은 5시간이 걸렸습니다. 도연 씨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어요. 그리고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성북동 집으로 등기 우편 한 통이 배달됐습니다. 두꺼운 봉투였어요. 앞면에 병원 이름이 찍혀 있었습니다. 사모님은 그 봉투를 병원으로 가져왔습니다. 회장은 침대에 반쯤 앉은 채로 갈비뼈를 붙잡고 그 봉투를 봤어요. 여보, 열어봐요. 안 여네. 왜요? 이제 다 왔잖아요. 저 아이가 눈을 못 뜨고 있잖소. 회장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이걸 지금 열어서 아들이면 나는 오늘 아들을 찾고 오늘 잃는 거요. 아니면 또 어떻고 저 아이가 나를 살렸는데 종이 한 장이 뭐라고. 회장은 봉투를 서랍에 넣고 잠갔습니다. 저 아이가 눈을 뜨면 같이 열겠네. 자기 얘기니까 자기가 들어야지. 사모님은 그 서랍을 오래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튿날 아침 회장이 몸을 일으킬 만큼 정신을 차렸습니다. 의사가 상태를 확인하는데 회장이 손을 저으며 물었어요. 나 말고 그 아이? 예? 같이 들어온 청년, 젊은 사람, 그 아이는 어떤가? 아직 의식이 없으십니다.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 뜨지 않았어요. 내가 또 등을 돌렸군. 그 뒤 사흘 동안 회장은 하루에 2번씩 중환자실 면회를 갔습니다. 갈비뼈에 금이 간 사람이 휠체어를 밀어달라고 해서요. 면회 시간은 10분이었습니다. 회장은 유리 너머로 도연 씨를 보며 늘 같은 말을 했어요. 자네가 그랬지. 등은 거짓말을 안 한다고. 나는 평생 거짓말하는 앞만 보고 살았네. 그러니까 일어나서 내 등 좀 마저 밀어주게. 사흘째 되던 날에는 백만석 어르신도 휠체어를 타고 올라오셨습니다. 두 노인이 중환자실 유리 앞에 나란히 앉았어요. 한 사람은 갈비뼈에 금이 갔고 한 사람은 팔에 투석 바늘 자국이 가득했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도 안 하다가 백만석 어르신이 먼저 말했습니다. 댁이 저 애 살렸다고 들었소. 아닙니다. 저 아이가 저를 살렸습니다. 그럼 빚졌네. 예. 평생 갚아도 모자랍니다. 백만석 어르신이 유리 너머를 보며 나직이 말했어요. 저놈이 어릴 때 목욕탕 물 무서워서 3년을 안 들어갔소. 근데 지금은 저 물에서 밥 벌어먹고 살잖소. 저런 놈은 안 죽어. 나흘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간호사가 회장의 병실 문을 두드렸어요. 회장님, 저 밖에 어떤 분이 계속 서 계셔서요. 누가? 중환자실 앞에서 3시간째 서 계십니다. 면회객도 아니신 것 같은데 회장이 휠체어를 밀고 나갔습니다. 중환자실 유리문 앞에 50대 남자가 모자를 벗어들고 서 있었습니다. 낡은 점퍼 차림이었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눈이 붉었습니다. 회장은 그 얼굴을 알고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회사에서 봤으니까요. 조 기사, 자네가 여기 왜? 조성태가 무릎을 꺾듯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회장의 발밑에 이마를 대고 말했어요. 회장님, 제가 26년 전에 저 애를 데려간 사람입니다. 복도의 형광등이 지직거렸습니다. 회장의 손이 휠체어 바퀴를 움켜쥐었어요. 뭐라고 했나? 그날 밤 사모님 차를 세운 게 저였습니다. 자네가. 그리고 저 애를 백양탕 계단에 두고 온 것도 접니다. 그날 밤 병원 상담실에서 조성태의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26년 전 11월 13일 밤이었습니다. 회사가 부도 직전이라고 다들 그랬습니다. 사실은 부사장님이 만든 부도였습니다. 회장의 손이 탁자 위에서 굳었습니다. 그날 사모님이 아기를 데리고 처가로 내려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차를 세우셨습니다. 아기는 뒷자리에서 자고 있었고요. 사모님이 화장실 다녀오시는 3분, 딱 그 3분이었습니다. 자네가 우리 애를, 제가 문을 열고 아기를 안아서 나왔습니다. 뒷차에 부사장님이 계셨습니다. 하루만 데리고 있다가 돌려드릴 거다. 회장님 정신 차리시게 하려는 거다. 그 말을 믿었나? 믿고 싶었습니다. 저도 그때 애가 둘이었으니까요. 근데 차가 출발하고 10분도 안 돼서 알았습니다. 이건 돌려줄 사람 얼굴이 아니구나. 애가 울면서 손톱으로 어깨를 긁는데 정신이 확 들더라고요.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깨를 긁었다고? 예. 저 말고 부사장님 어깨를요. 부사장님이 먼저 애를 안고 계셨거든요. 도현 씨가 명 부사장의 왼쪽 어깨에서 봤다던 2줄짜리 오래된 흉터. 3살짜리 손톱 자국이었던 겁니다. 부사장님을 시내에 내려드리고 나서 저는 애를 안고 다시 차를 돌렸습니다. 근데 끝내 돌려줄 용기가 없었습니다. 불이 켜진 데를 찾다가 굴뚝에서 김이 나는 데를 봤습니다. 백양탕, 예, 계단에 애를 안치고 도망쳤습니다. 그게 제 인생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조성태는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과 휴대폰을 꺼내 놓았습니다. 26년 동안 다 적었습니다. 날짜, 시간 지시하신 분 성함. 차, 정비소 옮기라고 하신 것도 녹음돼 있습니다. 저를 어떻게 하셔도 좋습니다. 내가 자네를 어떻게 하고 말고는 나중 문제네. 지금은 우리 아이가 눈을 떠야 해. 닷새째 되던 새벽이었습니다. 중환자실 간호사가 뛰어나와 소리쳤어요. 보호자분. 환자분 눈 뜨셨어요. 회장과 사모님이 휠체어와 슬리퍼 차림으로 복도를 달렸습니다. 도연 씨는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눈동자가 천천히 움직였어요. 어르신, 그래 나야. 나 여기 있어. 목욕탕은요? 이 판국에 목욕탕 걱정을 하나 자네는. 도연 씨가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그러다 얼굴을 찡그렸어요. 사모님은 그 손을 잡고 아무 말도 못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이틀 뒤 도연 씨가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그날 오후 회장이 서랍에서 봉투를 꺼내왔습니다. 병실에 4사람이 모였어요. 회장, 사모님, 도연 씨, 그리고 백만석 어르신. 이게 뭡니까? 유전자 검사 결과일세. 자네 모르게 의뢰했네. 미안하네. 사고 나던 날 저녁에 왔네. 그런데 안 열었어. 자네 얘기니까 자네가 있어야지. 도연 씨가 백만석 어르신 쪽을 봤습니다.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열어라. 뭐가 나오든 너는 내 아들이다. 그건 안 변한다. 봉투가 뜯기는 소리가 방 안에 크게 났습니다. 회장이 종이를 폈어요.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한 줄을 읽고 다시 처음부터 읽고 세 번째 읽다가 종이를 놓쳤습니다. 여보, 뭐라고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냐고요? 회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침대 쪽으로 몸을 굽혔어요. 그리고 도현 씨의 왼쪽 날개뼈 아래에 손바닥을 댔습니다. 26년 동안 만지지 못한 자리예요. 태호야. 우리 태호. 아버지가 늦었다. 사모님이 무너지듯 침대에 엎드렸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그날 차에서 잠깐 내려서. 미안해, 미안해. 도현 씨는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저기. 사모님, 저 안 버려진 거예요? 그 한마디에 사모님이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하루도 안 놓았어. 하루도. 엄마가 매년 미역국 끓였어. 26번 끓였어. 도현 씨가 손등으로 눈을 문질렀습니다. 새신사의 거친 손이었어요. 그거 이제 저 주시면 안 됩니까? 저 미역국 좋아합니다. 저기요. 그럼 제 이름이 태호, 서태호, 클테의 넓을 호. 그럼 뒷면에 있던 그 글자가 사모님이 손가방에서 사진 2장을 꺼냈습니다. 액자 속에 있던 반쪽과 도현 씨가 그날 두고 간 반쪽이요. 침대 위에서 2장이 맞춰졌습니다. 찢어진 결이 톱니처럼 물렸어요. 앞면에서는 젊은 아버지의 손이 3살 아이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뒷면을 뒤집자 번진 잉크가 한 단어로 이어졌습니다. 태호 회장이 손을 뻗어 도현 씨의 어깨를 톡톡톡 두드렸습니다. 26해 전에 멈춘 그 손버릇이었어요. 이게 우리 집 인사다. 3대째. 그날 저녁 백만석 어르신이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댁이 이의 아버지구려. 예, 나도 아버지요. 예, 그러시지요. 그럼 됐네. 둘이면 든든하지. 그날 새벽에 말이요. 나는 저 애가 누굴 기다리는 줄 알았소. 26년을 기다렸으면 오래 기다린 거지. 잘 오셨소. 회장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 등이 오래 펴지지 않았어요. 사흘 뒤 대현물산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렸어요. 회장이 사고 이후 공식 석상에 나온 적이 없었거든요. 상석에 앉은 사람은 명운찬 부사장이었습니다. 회장님 건강이 좋지 않으십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회장이 지팡이를 짚고 들어왔어요. 뒤에 한 실장이 서류를 들고 따랐습니다. 명 부사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형님.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몸도 안 좋으신데. 앉게 운찬이. 오늘은 내가 진행하지. 회장은 자리에 앉지 않고 선체로 첫 번째 서류를 넘겼습니다. 성진해운, 배 한 척 없는 회사에 3년간 140억이 나갔습니다. 결제란 서명은 전부 한 사람 것입니다. 두 번째 서류가 넘어갔습니다. 제 차량 정비소 변경 기록입니다. 예약을 넣은 번호가 부사장실 내선이었습니다. 형님, 이건 오해가. 세 번째. 회장이 휴대폰을 탁자에 놓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낮고 익숙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어요. 평소 다니던 데 말고 내가 아는 대로 넣게. 명 부사장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휘청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회장이 회의실 뒷문을 봤습니다. 조성태가 들어와 섰습니다. 26년 전 11월 13일 밤에 대해 이 사람이 진술했습니다. 내 아들을 데려간 사람이 열흘 전에 내 브레이크를 끊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끝까지 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회의실 안에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운찬아. 30년이었어. 너한테 뭐가 그렇게 부족했냐?
문이 열리고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과 살인미수였어요. 수갑이 채워질 때 그는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돌려줄 생각이었어. 진짜로. 회장이 그 등을 오래 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26년 동안 돌려줄 시간은 얼마든지 있었지. 조성태도 그날 함께 조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스스로 걸어 나가면서 회장에게 마지막으로 인사를 했어요. 회장님, 저는 벌 다 받고 오겠습니다. 그러게. 근데 딱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그 애가 잘 컸습니까? 회장이 잠깐 말을 못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잘 컸네. 자네가 내려놓은 그 계단에서 아주 잘 컸어. 그런데 그날 밤 병원 복도에서 도연 씨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간호사였어요.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강도연님 보호자시죠? 백만석 어르신이 갑자기 열이 오르셔서요. 다행히 큰 고비는 아니었습니다. 투석 혈관 자리에 염증이 왔던 거였어요. 이틀 만에 열이 내렸고 어르신은 사흘째부터 다시 밥투정을 하셨습니다. 그 겨울 백양탕 앞 골목에 검은 세단이 다시 섰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놀라지 않았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게 됐거든요. 회장 부부가 목욕탕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 보온병과 반찬통을 들고요. 카운터에 오수님 아주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오셨어요? 여긴 앉을 때도 마땅찮은데. 괜찮습니다. 저는 여기가 편합니다. 회장은 낡은 평상에 앉아 백만석 어르신과 마주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미역국이 놓였어요. 사모님이 새벽에 끓인 거였습니다. 이걸 나까지 먹어도 되나? 드세요. 이젠 버릴 일이 없어졌으니까요. 백만석 어르신이 국물을 한술 뜨고 오래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툭 던지듯 말했어요. 댁, 나한테 미안해할 거 없소. 저 애가 나를 아버지라 부른다고 댁이 뭘 잃는 게 아니고, 저 애가 댁을 아버지라 부른다고 내가 뭘 잃는 것도 아니오.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나를 얻었다고 하나를 잃는 게 아니지. 애 마음이 그렇게 좁지가 않아요. 사모님이 눈가를 눌렀습니다. 회장은 두 손으로 국그릇을 감쌌어요. 봄이 오기 전에 백만석 어르신에게 이식 순번이 돌아왔습니다. 기증자가 나타났다는 연락이 새벽 2시에 왔어요. 수술은 6시간이 걸렸습니다. 수술실 앞 복도에 4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도현 씨, 회장 부부, 그리고 오수님 아주머니였습니다. 3시간쯤 지났을 때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태호야. 예, 나 아직 그 이름 부를 자격이 있나 모르겠다. 도연 씨는 잠깐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회장님. 저 사실 아직 어색합니다. 그렇지. 근데 어색한 거지 싫은 건 아닙니다. 천천히 하시죠. 회장이 웃었습니다. 눈은 붉었고요.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어르신은 사흘 만에 눈을 뜨셨어요. 깨어나서 처음 한 말이 이거였습니다. 목욕탕 물 안 시켰지? 도연 씨가 어이가 없어서 웃다가 울었습니다. 어르신 지금 그게 나옵니까? 물 식으면 손님 떨어진다. 그거 하나로 너 키웠어. 수술비는 회장이 내려고 했습니다. 도연 씨가 한사코 막았어요. 결국 절반씩 하기로 했습니다. 도현 씨 몫은 성북동에서 받은 일당과 어르신이 몰래 부어온 적금으로 채웠어요. 회장이 물었습니다. 왜 다 안 받나? 나는 그 정도는 해도 되는 사람인데. 회장님이 내시면 어르신이 평생 마음이 불편하실 겁니다. 어르신은 저한테 조건 안 붙이고 26년을 사셨습니다. 그 사람 자존심은 지켜드려야죠. 회장이 그 말을 듣고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애가 자네한테 못 가르친 걸 저 어른이 다 가르치셨군.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회사에서 사람이 여럿 찾아왔습니다. 지분이니 상속이니 하는 서류를 들고요. 도연 씨는 그 서류를 밀어놓고 회장에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 회사는 못 갑니다.
왜? 제가 할 줄 아는 게 등 미는 것밖에 없어서요. 배우면 되지. 배울 수는 있죠. 근데 저는 그거 하려고 산 게 아니라서요. 회장이 한참을 보다가 물었습니다. 그럼 뭐가 하고 싶나? 도현 씨는 그날 처음으로 자기 꿈을 말했습니다. 수술받고 나오신 분들, 오래 누워 계셨던 분들요. 그분들 등은 아무도 안 만져줍니다. 그거 하는 데를 만들고 싶습니다. 이듬해 가을, 백양탕 옆 빈 가게에 작은 간판이 걸렸습니다. 백양 재활 새신원 흰 바탕에 파란 글씨였어요. 간판 글씨는 백만석 어르신이 직접 골랐습니다. 예전 목욕탕 간판과 같은 색으로요. 회장은 개업식에 왔지만 화환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수건 100장을 들고 왔어요. 도연 씨가 그걸 제일 좋아했습니다. 첫 손님은 뇌졸중으로 반년을 누워 계셨던 할머니였습니다. 등을 다 밀고 나니 할머니가 울먹이면서 그러시더래요. 사람 손이 닿은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네. 도연 씨는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자기가 왜 이 일을 하고 싶었는지 그제야 정확히 알았거든요. 재판은 2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명운차는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빼돌린 돈은 대부분 회수됐고 회사는 오히려 전보다 튼튼해졌습니다. 조성태는 스스로 자백한 점이 참작돼 짧은 형을 받았습니다. 출소하던 날 교도소 앞에 사람이 딱 한 명 서 있었습니다. 도현 씨였어요. 손에 수건 한 장과 목욕 바구니를 들고요. 자네가 왜 여기 목욕부터 하시죠. 등 밀어드리겠습니다. 조성태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용서한다는 말은 끝내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등을 밀어줬어요. 도현 씨는 그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답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몇 해가 흘렀습니다. 백만석 어르신은 새벽마다 백양탕 굴뚝에 불을 넣습니다. 이제 투석은 하지 않아요. 대신 약을 한 움큼 드십니다. 사모님은 일주일에 한 번 반찬을 싸들고 골목에 옵니다. 처음엔 동네 사람들이 어려워했는데 지금은 평상에 같이 앉아 나무를 다듬어요. 회장은 목요일 밤마다 백양탕에 옵니다. 이제 다른 목욕탕은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여기 한 곳만 옵니다. 서재에 걸려있던 반쪽 사진은 새 액자에 들어갔습니다. 2장을 나란히 붙여 한 장처럼 만들어서요. 찢어진 자국은 그대로 뒀습니다. 회장이 그러셨대요. 이 자국까지가 우리 집 사진이요. 그날도 목요일이었습니다. 손님이 다 빠진 10시 도연 씨가 세신대를 닫고 있었어요. 오셨어요. 오늘은 좀 세게 밀어주게. 회장이 세신대에 엎드렸습니다. 등이 예전보다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도연 씨가 손을 얹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많이 풀리셨습니다. 이제 사람 등 같습니다. 자네 손덕이지. 아니요, 마음이 풀린 겁니다. 등은 마음을 따라갑니다. 세신이 끝났습니다. 도현 씨는 늘 하던 대로 수건으로 등을 한번 훔쳤어요. 그리고 오른손으로 어깨를 톡톡톡 3번 두드렸습니다. 다 됐습니다. 회장이 눈을 감은 채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런데 도현 씨가 그 뒤에 한마디를 더 붙였습니다. 아주 작고 아주 조심스러운 목소리로요. 다 됐습니다, 아버지. 회장의 어깨가 크게 한번 들썩였습니다. 그리고 세신대에 얼굴을 묻은 채 오래오래 들썩였어요. 김이 자욱한 목욕탕 안에 물소리만 났습니다. 도연 씨는 수도꼭지를 크게 틀었습니다. 어른이 우는 소리를 남이 듣지 않게 하는 방법을 이 사람은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장 오래 남은 장면이 사진 2장이 맞춰지던 그 순간이었어요. 찢어진 자리는 아무리 오래돼도 서로를 기억하더라고요. 26년 동안 서로 다른 데 있었는데 대기만 하면 딱 물리잖아요. 사람 인연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사람은 자기 등을 볼 수가 없습니다. 거울 앞에서 아무리 돌아봐도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등을 봐주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뭘 짊어지고 사는지, 어디가 굳었는지, 어디에 흉터가 있는지. 그걸 말없이 알아봐 주는 사람 하나만 있으면 사람은 그럭저럭 사라집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의 등도 누군가 봐주고 있을 겁니다. 혹시 지금 혼자 다 짊어지고 계시다면 백만석 어르신 말씀을 대신 전해드릴게요. 혼자 견디지 마세요. 그게 제일 나쁜 겁니다. 긴 시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어디에 계시든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